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전라도 목포의 공동묘지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 친구와 가족이 겪었던 실화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제 친구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해 여름은 정말 비가 많이 왔었는데 당시에는 비가 그렇게 올지 몰랐기에 여행만 기다리는 나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떠나는 날 15인 승승합차에 삼촌이 운전하시고 이모와 조카들 그리고 친구의 가족이 타고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달리고 있을 무렵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너무나 비가 많이 쏟아져서 더 이상은 갈 수 없다는 생각에 승합차의 방향을 돌리셨습니다. 이미 집에서 한참을 달려왔기에 혹시라도 도로가 침수돼서 중간에 갇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삼촌은 지름길인 산길을 택하셨고 어느새 날은 깊어 밤이 되었는데 지름길로 택한 산길은 비가 많이 내려 땅바닥으로부터 수증기가 올라와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 어두운 산길을 택한 건 실수였을까요? 아무리 가도 길은 나오지 않고 산속을 계속 빙빙 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보였습니다. 엄청나게 쏟아지는 빗 속에서 소복을 입은 여자 2명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승합차의 작게 열린 창문 틈으로는 그 여자들의 웃음소리인 듯한 소리가 새어 들어오고 있었고 삼촌께서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 여자들이 지나갈 때 차를 세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물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분위기의 여자들이었지만 그녀들은 친절하게 돌아가는 길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덧붙여 길이 험하니깐 조심하라는 당부까지 곁들어서 말이죠. 그리곤 삼촌은 여자들이 알려준 길로 한참을 달렸는데 1시간 정도를 달렸을까요? 도착한 곳은 도로가 아닌 공동묘지였습니다. 순간 가족들은 모두 얼어붙었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망연자실하게 되었습니다. 삼촌은 재수옴 붙었다며 차를 돌렸는데 헤드라이트 앞에서 누군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아까 그녀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삼촌께 길을 잘못 알려드렸기에 쫓아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1시간을 달려왔는데 말이죠. 삼촌은 지금 장난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화를 내셨다고 하네요. 그녀들은 연신 미안하다고 고개를 굽신거리며 사과를 하며 다시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1시간 정도를 달렸는데 도착한 곳은 또다시 공동묘지였습니다. 이윽고 조카들은 울기 시작했고 어른들도 두려움에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땐 누군가 창문을 두들기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그 여자들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미소를 띠며 무언가 말하려는 그녀들의 모습에 깜짝 놀란 삼촌은 마구 차를 몰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곤 어딘지도 모르는 길을 계속해서 달렸는데 조금 열린 창문의 틈새에선 아까 들었던 여자들의 웃음소리 비슷한 소리가 그들의 차를 뒤쫓고 있었습니다. 결국 몇 시간이 지나서야 출구를 찾아 산속을 빠져나오게 되었지만 아직도 친구와 그 가족들은 그때의 체험을 잊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버려진 걸 주워오면 안 된다. 초등학교 때의 일로 기억됩니다. 퇴근길에 아버지가 예쁜 공구함 하나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가 들고 오신 물건은 한눈에도 잘 마른 나무로 곱게 깎인 아주 모양 좋은 나무 공구함이었습니다. 평소에 남이 버린 물건을 주워 쓰는 걸 못마땅해 하시는 성격의 아버지셨지만 새 것과도 같은 그 정갈한 모양새에 마음이 끌리셨던지 선뜻 길에 버려진 걸 주워 오신 겁니다. 집에 있던 때의 저른 공구함에 비해 색깔이고 결이고 나무랄 데 없는 그 작은 상자가 우리도 마음에 들어 동생과 나는 들여다보고 공구를 끌어다 넣어보며 한동안 쓰다듬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밤에 그렇게 눈을 반짝이며 놀던 동생이 아침부터 식은땀을 흘리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병원에 데려가면 열을 내린 뒤 별말 없이 감기약 정도만 쥐어주고 보내고 집에 오면 또 고열에 시달리고 이틀을 그렇게 앓던 동생을 보던 엄마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아버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때 엄마는 동생이 뜬금없이 아프기 시작한 날이 바로 아버지가 공구함을 들고 오신 날과 일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별로 미신을 믿는 편은 아니었지만 믿지는 기분으로 엄마와 아버지는 공구함을 앞마당으로 끌어내려 성냥을 그었습니다. 그때 저도 그리고 우리 집 검둥이도 모두들 그 장면을 지켜봤고 저는 지금도 가끔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공구함은 잘 마른 나무답게 불을 지핀 지어 얼마 되지 않아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캠프파이어를 해보신 분들이 계실 테니 장작에 타는 모양새를 잘 아시겠지만 붉은 혀로 묘사될 만큼 불꽃의 색깔은 밝은 오렌지 빛을 띠고 바람을 타고 이리저리 살랑거리는 게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나무 상자에서 나오는 불꽃은 지금까지도 본 적이 없는 묘한 모습이었습니다. 불꽃은 섬뜩하리만치 푸른 빛깔을 내며 2층 건물만큼의 높이로 치솟았고 칼 모양의 날카로운 모양으로 바람이 부는데도 전혀 불꽃의 미동이 없이 하늘로만 뾰족하게 치솟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짐승의 소리 같은 알 수 없는 비명음, 평소에 순했던 검둥이가 불꽃을 주시하며 제 뒤에 몸을 숨긴 채 미친 듯이 짖었던 것까지, 그리고 그 공구함을 태운 이후 모든 게 기괴했던 그 순간이 지나고 동생은 정말 거짓말처럼 말짱해졌습니다. 또한 그 일이 있은 후로 저는 길에 버려진 물건은 절대 줍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그 무언가가 같이 따라오는 걸 원치 않으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떠도는 영혼들. 초등학생 때의 일입니다. 여름방학에 저는 할머니 댁을 다녀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전 집에 빨리 오고 싶은 마음에 버스터미널에 도착해선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타려고 했습니다. 이윽고 택시가 도착해서 제가 타려는 순간 앞에서 새하얀 옷을 입은 젊은 어머니와 아들이 뛰어오면서 택시를 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시라도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재빨리 택시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 어머니와 아들을 뒷좌석에 바라봤는데 그 모자는 저를 원망하는 눈초리로 택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택시는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을 옮기며 속도를 높였고 저는 점점 멀어지는 그 모자에게 시선을 돌리고 길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만 저 앞에 택시 승강장에 낯이 익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아까 택시 승강장에서 보았던 어머니와 아들이었습니다. 그 모자는 계속 택시를 세워달라며 손을 흔들고 있었는데 택시가 무시하고 지나치는 순간 손을 멈추면서 제가 탄 택시를 초점 없는 눈으로 계속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순식간에 따라올 수 있었지? 라며 궁금해하는 동안 어느새 택시는 2차선을 타고 질주하고 있었고 무심코 길가를 바라보았을 때 정말 등골이 오싹하며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까의 그 어머니와 아들이 길가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 모자는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고 저는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괴담집을 보던 중에 다시 그 일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는 제가 겪었던 일이 나와 있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어머니와 아들이 택시를 따라왔다는 이야기가 말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거리를 헤매고 있던 걸까요? 네 번째 이야기, 친구의 어머니. 지난 여름 방학 때 일입니다. 친한 친구들과 함께 밤늦게 친구네 집에 놀러 가기로 했었습니다. 허나 그 아이네 집에서 제가 제일 멀었고 게다가 늦장을 부리며 천천히 나왔던 터라 시간을 맞추기 위해 지름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름길은 하필이면 동네에서 제일 무섭기로 소문난 뒷골목이었습니다. 도둑 고양이에 쥐도 들끓고 가로등도 중간에 하나밖에 없고 길도 좁아 터진 데다가 살인사건이 일어났었다는 소문도 있는 뒷골목. 저는 망설였지만 시간에 민감한 친구들이라 시간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뒷골목으로 갔고 무서움에 덜덜 떨며 겨우겨우 가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뒤에서 어깨를 탁하고 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자 제 친구의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서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친구 어머니께서는 볼일을 보러 지나가시다가 제가 이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걱정돼서 따라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안심이 돼서 친구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지점 가까이에 왔고 친구 어머니께선 다른 길로 가셨습니다. 안 무섭드나 나 같으면 늦어도 돌아오겠다. 친구들이 이미 다 모여 있었고 제가 골목길로 나오는 걸 보곤 저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너희 어머니를 만나서 같이 왔다라고 대답했더니 친구가 말하기를 네 어디 아프나? 우리 엄마 출장 갔다 않겠나?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니 친구 부모님은 며칠 전부터 두 분 다 출장을 가셔서 집이 비었기에 오늘 만나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 누구랑 왔던 걸까요? 다섯 번째 이야기, 집안의 목소리. 아버지께서 새벽 5시가 넘어서 들어오신다고 해서 집에는 어머니와 남동생, 그리고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잠이 안 와서 가족들 모두 3시 넘어서 잤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주무시고 3시 10분에 동생이, 그리고 3시 30분쯤에 제가 마지막으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침대보다 거실이 편했던 터라 거실로 나와 이불을 덮고 자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안방에서 나오시더니 한숨을 쉬시면서 흥얼거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전 어머니께서 잠이 안 오셔서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하시는구나, 어머니께서 이런 행동도 하시다니 라고 생각했는데 왠지 흥얼거리는 목소리가 무서웠기에 그래서 전 엄마 노래 불렀어?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 엄마는 노래 안 불렀는데. 그러고 보니 거실에서 노래소리가 들리네. 이게 무슨 말이랍니까? 분명 한숨과 흥얼거리는 소리가 절묘한 타이밍으로 이어졌고 여자 목소리였기 때문에 전 엄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니. 어머니와 나 이외에 누군가가 있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어머니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그 흥얼거림은 잠시 후에 사라졌고 아직도 저희 집에 풀리지 않는 의문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여자고등학교의 기숙사.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당시 여고 기숙사라는 폐쇄적 조건 때문인지 기숙사에서는 귀신을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천장은 멀쩡한데 바닥과 요에는 알 수 없는 피가 떨어진 모양 그대로 남아있거나 혼자 있던 방에서 거울을 보면 뒷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는 룸메이트. 물론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기숙사는 특이하게도 침대방이 아니라 온돌방이고 기숙사의 분위기보다는 가정집의 분위기가 더 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방의 개념도 희미해서 서로 방을 바꿔 잔다던지 친구들이 서로 다른 방에 가서 자는 일이 흔했었죠. 저는 무서움을 안 타는 성격인지라 귀신을 보았다는 그런 상황을 즐기며 웃어넘기곤 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서 3인실을 쓰게 되자 상황이 틀려졌습니다. 저는 자는 포즈가 똑바로 누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일어날 때까지 자세가 변하지 않고 자는 타입인데 3인실을 쓰게 되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가위에 눌렸습니다. 사실 가위에 눌리는 건 귀신의 장난이 아닌 심리적 스트레스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죠. 그런데 여름으로 다가갈수록 가위 눌리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가위도 눌리지 않고 모처럼 편히 자다 새벽 5시경에 갑자기 눈이 떠졌습니다. 잠든 지 2~3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던 터라 정말 신기했었습니다. 새벽 5시쯤인데도 여름이 가까워서인지 창 쪽에서는 벌써 날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고 제 왼쪽을 보니 사람 그림자가 뚜렷하게 3명이 보였습니다. 새벽이라 그림자도 잘 보이네 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생각하니 제 방은 3인실이라 옆에 있는 2명의 그림자만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잠에 상당히 취했던 터라 저는 옆방 친구가 놀러와서 자나 하고는 다시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어제 다른 방 애가 우리 방 와서 잤었어? 라고 물었지만 친구는 시험 기간이라서 둘 다 새벽 5시까지 공부하다가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은 자려고 누웠는데 바로 가위에 눌려서 너무 무서운 나머지 도서관에 있었다고. 그리고 생각해보니 저와 제 친구가 누웠던 자리는 그림자가 안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럼 그 2명의 그림자는 누구였던 걸까요? 그 뒤로 저는 자는 습관을 바꿔 똑바로 누워 자지 않습니다. 7번째 이야기, 화장실에서의 대화. 제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그날 모인 친구들은 저와 언니까지 포함해서 모두 7명. 우리들은 한참 동안 재미있게 놀다가 한 친구의 제안으로 각자 무서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언니와 저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낮은 중저음의 목소리를 가진 터라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에는 정말 제격이었고 게다가 저희 언니는 그때 목감기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가래 끓는 중저음의 여자 목소리. 정말 무서운 이야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모두 침을 꼴깍 삼키며 언니의 무서운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무서운 이야기를 하다가 얼떨결에 저녁을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 겁니다. 보통 때 같으면 혼자 화장실에 갔겠지만 저녁에 무서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은 데다가 언니가 무서운 목소리로 해준 화장실 귀신 이야기가 머리에 남아있어서 도저히 혼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을 두리번 거리다가 제 옆에서 자고 있는 언니를 깨웠습니다.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목소리가 좀 이상했습니다. 높낮이가 없는 약간 쉰 듯한 목소리. 하지만 언니는 감기에 걸려 있었기에 그때는 그런가 하고 깊게 생각하지 않았고 언니를 깨워 화장실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언니와 함께 가도 같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언니는 밖에서 기다리고 저는 용변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장실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겁니다. 저는 언니를 불러서 노래를 좀 불러달라고 했죠. 그런데 하필이면 언니가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저는 언니에게 계속 부르지 말라고 했지만 언니는 귀찮다며 계속 섬지박이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부르는 탓에 저는 무서움을 겨우 참다가 일을 마치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분명히 제 옆에서 잠들었던 언니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일찍 일어났다 보다 하고 아침을 먹고 있다가 어젯밤 일이 생각나서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화장실에 같이 가줘서 고마워. 근데 왜 하필 그 노래를 부르냐? 무섭게 시리. 그런데 언니는 안 그래도 좁은 방에 니들 자는데 방해될까봐 너네 잔 다음에 바로 내 방 와서 잤어. 그리고 내가 미쳤다고 한밤중에 섬지박이를 부르냐? 그게 얼마나 무서운 노랜데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니의 말에 모두들 내가 장난을 친다며 웃었지만 저의 표정을 보고는 분위기가 싸해졌고 수저 소리만 조용히 들리는 가운데 가장 조용하던 제 친구가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모두 굳으며 수저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어제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가다가 화장실 앞을 지나갔는데 너 혼자 화장실에서 뭐라고 중얼거리더라. 아무도 없는데 꼭 누구랑 같이 있는 것처럼. 8번째 이야기, 분신사바 괴담. 제가 중학교 때 분신사바가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전 그다지 그런 것을 믿은 적도 없고 해볼 생각도 없어서 매일같이 교실 한 구석에서 이뤄지는 분신사바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물어보는 질문은 대부분 어느 대학을 갈 건지, 남자친구는 어떤 사람일지를 묻는 평범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반의 분신사바를 기막히게 잘하는 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쉬는 시간 10분 동안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안 되는데 이 애는 항상 잡자마자 되었습니다. 한 번은 방과 후에 몇몇 채들이 마음을 먹고 분신사바를 했는데 물어본 애들의 언니 이름이랑 학교 같은 것을 잘 맞췄습니다. 진짜인가 보다 라며 떠드는 애들이 많았었지만 그때까지도 전 그다지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의 사건으로 저는 분신사바라는 것이 자의식이 펜을 움직이는 현상이라는 매스컴의 말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분신사바가 아주 극성을 부리던 어느 날이었는데 어떤 애가 처음으로 도전해 본다며 무지무지 잘하는 애와 함께 손을 붙잡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나서 응답이 왔고 그다지 기억나지 않는 질문을 하며 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당시 저희 학교는 기독교계 학교였기 때문에 분신사바를 금하고 있었고 깜짝 놀란 애들은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분신사바를 하던 두 아이도 너무 깜짝 놀라 그만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었을까요? 펜이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않은 채 그렇게 몇 바퀴를 회전하다가 턱하고 쓰러졌습니다. 그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나서 저는 너무도 겁을 먹어서 그 이후로 분신사바하는 애들 근처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방송에서 보면 항상 자신의 손이 펜을 움직이는 것이라 하던데 그렇다면 스스로 공중에서 돌던 펜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 순간에도 너무도 궁금합니다. 정말 분신사바는 어떤 의식일까요? 9번째 이야기, 옆집의 기묘한 여자. 저희 집은 아버지가 직업 때문에 타지에서 따로 살고 계십니다. 원래 좁은 사택에서 사셨는데
직장에서 마련해준 24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지난주에 가족들 모두 방학을 맞아 아버지 집으로 놀러 갔습니다. 저는 또 다른 지역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터라 아버지가 집을 옮긴 후로는 처음 방문하는 것이니 나름대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너무 막혀서 도착하니 늦은 밤이었습니다. 줄고차를 타고 오느라 피곤하고 시장에서 정신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어영부영 밥을 먹고 잠을 자려는데 부모님과 동생은 날이 덥다고 모두 거실에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덥지도 않았고 그리 넓지도 않은 거실에서 넷이서부터 자면 더 더울 것 같아 안방에서 혼자 자겠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불을 깔고 나서 자려고 누웠는데 벽 너머 옆집에서 여자 둘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엄마랑 딸이랑 싸우는 소리 같은데 소리도 지르고 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매우 졸린 상황이라 짜증이 났습니다. 무슨 아파트가 이렇게 벽이 얇은지 짜증도 나고 늦은 시간까지 잠도 안 자고 옆집에 다 들리도록 싸워대는 그 여자들도 짜증이 났습니다. 이불을 뒤집었어도 어렴풋이 들려와서 마음 같아서는 옆집에 가서 한 소리 하고 싶은 걸 꾹 참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와 같은 지방에 사시는 할머니 댁에 가기 위해 밥을 먹고 집을 나서며 문을 닫으려는 순간 아버지 집의 구조가 제 머릿속에 인식되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복도식 아파트 13층의 제일 끝집이었고 옆집과는 거실이 맞붙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방 벽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10번째 이야기, 어릴 때 극기 훈련. 제가 초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서 극기 훈련을 거의 매년 다녔습니다. 특히 첫날 밤에는 담력 훈련이라고 해서 밤 12시 이후에 혼자 아니면 친구 한 명과 같이 산을 넘어오는 걸 했었죠. 매년 장소를 달리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길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무마다 휴지를 묶어 길을 알려주거나 줄을 묶어 안전하게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선생님들이 귀신 분장을 하고 곳곳에 숨어 학생들을 놀래키거나 길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윽고 앞에 몇 팀이 지나가고 드디어 저와 겁이 많았던 친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출발하라는 소리에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초반부터 길을 잘못 들어 숨어있던 선생님의 도움으로 다시 방향을 잡고 갔습니다만 맨 처음에만 갈림길이 있었고 그 뒤로는 계속 이어진 길이어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나무들은 울창했고 휴지로 표시한 것도 없어 바닥이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길을 줄에 의지해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른 채 친구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사방이 컴컴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고 길조차 구분이 안 가는 상태였으니 불안과 공포는 커져갔습니다. 이러다 산속에서 조난당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까지 들었죠. 다급한 마음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 사방을 둘러보았는데 그러자 조금 앞쪽에 본래대로라면 줄이 있어야 할 곳에 약간 바깥쪽에 희끄무리한 게 보였습니다. 저는 살았다는 안도감과 기쁨에 곧장 달려가 길을 물어보려 했지만 같이 있던 친구가 어딜 가냐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선생님의 중간쯤에 서서 길을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하얀 두건과 흰 소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두건 때문에 얼굴은 전혀 보이질 않았고 풀에 가려서인지 무릎 아래론 보이지 않았지만 그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쪽으로 가면 되나요? 큰 소리로 선생님에게 외치자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잔뜩 겁을 먹은 친구를 데리고 가까스로 산을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을 다 내려와서 집합 장소로 가는 도중에 친구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 아까 누구한테 길을 물어본 거야? 선생님을 못 봤나? 하고 의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만 어두워서 친구가 선생님을 못 봤나 보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야 알게 된 것이었지만 저와 친구가 갔던 길은 다른 애들이 갔던 길과는 조금 다른 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길을 잃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못 들은 길의 오른쪽은 산사태로 깎여 내려가 거의 절벽과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이 이렇게 땅이 오른쪽으로 기울어 자칫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길이라 막아놨던 길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선생님이 계실 리가 없던 겁니다. 도대체 막아놨던 길을 어떻게 들어갔던 건지도 의문이지만 거기서 있던 사람은 누구였는지 아직도 궁금합니다. 게다가 그때 친구가 멀리 가지 말라는 말을 안 듣고 선생님께 가까이 갔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